안녕하세요. 예. 우리 조선대학교 예비 선생님들 모시고 우리 학교 현장 실습, 현장교사 릴레이 특강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 우리 역량중심 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역량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역량중심 수업 지도안을 어떻게 짤 것인지, 그래서 갑종 지도안 이야기도 좀 했었고요. 예, 세안과 야간으로 구분해서 지도안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이 역량이고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수업, 이게 학생 참여 중심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어떻게 교사가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과정 중심 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은 화순군 이서면 야사마을을 가지고 제가 쓴 시인데요. 시를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 앞서서 지리교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리 수업 시간에 우리 지리 시쓰기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례로 지금 화순군 이서면에 있는 야사마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서면 야사마을 잠깐 보시면은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곳에 있죠. 지금 보시면 이서면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보니까 동복댐이 있죠. 그리고 무등산 국립공원이 왼쪽 편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서면의 내부의 시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본다면요, 무등산을 서쪽으로 두고 동쪽편으로 동복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야사마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야사마을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내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복댐으로 인해서 과거에 장이 섰던 자리, 그리고 또 이 보아들
지금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이 보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서천이 흘러가고 이서천 위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야사 제1교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그 이서초등학교와 동면중학교, 이서분교장이 있었던, 지금 이제 이곳은 폐교가 되었죠. 거기에 쌍느티나무가 우뚝 서 있습니다. 진뱀이들이라고 하는 이 들에서는 뽕나무를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뽕나무를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장이 섰던 자리 우측편에 보면 은행나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은행나무가 나라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은행나무가 울었다라고 하는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때에 신사가 있었던 신사터와 또 지서가 있었던 지서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되겠는데요. 요걸 이제 사진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우리 야사 마을이 되겠고요. 예, 야사 제1교 이서천 위에 있는 다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서천의 모습이고요. 그 이제 우측에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은행나무가 보입니다. 나라가 힘들 때 울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 이곳을 이제 정면에서 바라보면 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집은 그 야사 마을의 이장님 댁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쌍느티나무가 되겠고요. 폐교가 되어 있는 이서분교장의 운동장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쌍느티나무가 있고, 그리고 이 야사마을에서 바라보는 적벽입니다. 화순적벽이 보이는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마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아이들하고 같이 탐구를 하고 난 후에 그 지역의 특성을 시로 표현해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를 쓰는 활동을 하는 것은요, 시는 그 사물의 마음을 보는 것이고, 시를 통해서 통찰력과 감성력,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런 시쓰기 활동을 많이 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저는 통찰의 시대, 공감의 시대, 마음의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사물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서로 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을 필요로 한다라고 봅니다. 초코파이는 광고할 때 초코파이 제품을 광고하지 않죠. 정이라고 하는 정을 광고를 합니다. 바카스 같은 경우도 바카스 사가세요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화이팅 하세요, 힘내세요 하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이게 그 옛날 그 경동보일러, 우리 귀뚜라미 경동보일러를 광고할 때 보일러 광고인데요. 이 광고를 보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일러 자체를 광고하지 않습니다. 하기스 뽀송뽀송이라고 하는 이 제품의 이름을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우리 신생아 아이들, 유아 아이들은 하루 종일 기저귀를 차고 있다 보니까 엉덩이가 잘 좀 진물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진물 나지 않고 엉덩이가 좀 뽀송뽀송했으면 하는 그 마음을 제품의 이름으로 담았습니다. 소니 워크맨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예비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보시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다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고, 이제 과거에 휴대폰이 있기 전에는 MP3 플레이어 이런 걸 이제 사용했었는데요. 저기에는 이제 조그마한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휴대해서 이제 듣고 하는 그 휴대용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틀어주는 그런 플레이어입니다. 그런데 저걸 만들게 된 계기는 이제 과거에 이게 나오기 전에, 소니 워크맨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어깨에 큰 카세트를 둘러매고 다니면서 소풍을 간다든지 할 때 야외에서 음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카세트를 어깨에 둘러매고 다니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줄여서 정말 마음 놓고 음악을 듣게 해볼까 하는 마음에서 저 제품을 개발하게 됐고요.
스팽스 회사의 레깅스인데요. 이 레깅스 제품도 여성분들이 이 스타킹을 신으면 다리가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 여름에도 이 스타킹을 신고 있으면 발에 땀이 차서 발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목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 발목이 없는 그런 스타킹을 개발해내게 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여성들의 마음을 제품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폴라로이드 즉석 카메라죠. 이 즉석 카메라는 카메라를 개발하신 분이 자신의 자녀가 아빠 나는 사진을 찍어서 사진관에 맡기고 며칠 기다렸다가 그 후에 사진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찍자마자 보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가 그래 그럼 내가 기술자고 공학자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읽은 아빠가 만든 그런 카메라가 폴라로이드 즉석 카메라입니다. 다이슨 회사 에어멀티 플라이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죠. 선풍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아이들이 자꾸 다치니까 다치지 말았으면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제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사색과 관찰과 질문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통찰하는 힘을 키우게 되는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키워야 될 창의력이라든지 또는 여러 심리적 감성 역량이라든지 이러한 역량들을 함양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과가 저는 다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수학 교과에서도 수학시 쓰기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요. 신불재현, 시불견, 청이불문이라고 해서요.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디에든 마음이 먼저다. 마음이 있어야 보이는 것이고 마음이 있어야 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통찰력이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게 또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역량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지난 시간에 저는 잠재력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사의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쓰기를 할 때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의인법을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어 시쓰기하고는 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의인법 하나만이라도 잘 쓰면 좋은 시를 쓸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례로 참붕어빵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참붕어빵은 마트에 가면 파는 빵인데요. 이것은 그 얼려 먹으면 더 맛있는 그런 초코파이처럼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서 놔서 얼려 먹으면 참 맛있는 그런 겁니다. 자, 이 붕어빵이 광고를 합니다.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내가 너에게 고백을 할 수 없는 이유. 우리 벌써 식은 거니. 축하드립니다. 찰떡을 임신하셨어요. 어머, 쌍둥이다. 그래서 이제 찰떡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참붕어빵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갑게 식어 있는 채로 판매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얼려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제품의 그 특징을 우리 벌써 식은 거니, 그러니까 사람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 참붕어빵 안에는 찰떡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2개가 들어 있죠. 그래서 어머, 쌍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러한 것이 의인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좀 의인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쓰기 활동을 하는데요. 시쓰기 활동을 하면 과연 창의력이 함양될까요? 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자, 이 시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을비가 말을 걸어옵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 너도 깊어가고 있느냐고. 자, 이 시는 전문 시인이 쓴 시가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이 쓴 시입니다.
전문가만큼 잘 썼다고 저는 보는데요. 여러 예비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우리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바로 창의력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시쓰기 활동을 할 때 지리 시쓰기는 그냥 하지 않고요. 이미지를 먼저 줍니다. 이미지를 먼저 주고 이 이미지에서 누가 무엇 왜 어떻게 우리가 글을 쓸 때 육하 원칙 있죠. 그 육하 원칙을 적용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 누가 무엇 왜 어떻게를 한번 찾아서 써보자라는 활동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붕어빵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붕어빵 사진을 주고 누가 무엇 왜 어떻게를 한번 찾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이렇게 찾았죠. 누가 물고기들 무엇 물고기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있다. 왜 사람들에게 먹히기 전에 사진 한 장 찍어두려고 어떻게 예쁘고 멋지게. 자, 이걸 모아서 한 편의 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 사진 한 장 찍자. 하루살이보다 더 짧게 사는 인생 사진 한 장 찍자. 사람들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래서 이 시를 쓸 때 제가 붕어빵 사진을 주고 붕어빵에서 누가 무엇 왜 어떻게를 관찰하고 그 내용을 쓴 다음에 이것을 자신의 인생, 자신이 살아온 삶과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한번 시를 만들어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제목이 사진 한 장인데 이게 너의 인생하고 뭐가 닮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 친구가 말하기를 선생님 저는요 인생 뭐 있습니까? 저는 인생 정말 한방 멋지게 살고 싶어요. 예, 가늘고 길게 사는 것보다 짧고 굵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굉장히 잘 썼다. 라고 칭찬을 했던 시이고요. 이 친구는 지금 보니까 누가 붕어빵 무엇 준비를 한다. 왜 내가 선택될지도 모르니 어떻게 부러졌다. 라고 했어요. 자, 제목이 바보입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 나는 기다린다. 그 누가 와서 나를 데려갈지 기대한다. 그 다음은 내가 될까? 점점점 하고 한참을 기다리다 드디어 할머니의 손이 온다. 나는 기뻐 날뛰었다. 바보 점점점 꼬리가 부러졌다. 자, 이 시는 쌤들 한번 이렇게 봤을 때 이 학생은 이게 어디가 이 학생과 닮았을까요? 네, 먼저 친구를 처음에 이렇게 막 먼저 다가가서 먼저 손 내밀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사귀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조용조용하고요. 조금 그 내성적인 면도 있고 다소 조금 소심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먼저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서 내 친구가 되어준다면 정말 나는 그 친구와 오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정말 시를 잘 썼다 라고 제가 칭찬해 줬던 시입니다. 예, 이렇게 교과 시간에 시쓰기를 하면 교과목에 대한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아이의 마음도 읽을 수 있고요. 또 거기에서 창의력이라고 하는 능력과 통찰력이라고 하는 능력 이런 역량을 같이 함양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감성 역량은 당연하고요. 네. 이런 그 역량 중심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이 중심인 수업, 그래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교과 내용학적인 부분도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충분한 수업 시간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립 러닝이라고 해서요. 거꾸로 수업을 많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 교사학습 모델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디딤 영상이나 또는 이제 디딤 강의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디딤 강의가 아니어도 거기에 해당되는 이번 시간에 활동해야 될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교과 내용학과 관련되어 있는 읽기 자료라든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오게 하는 것인데요. 이제 수업 시간이 워낙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제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디딤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고 아이들이 그걸 보고 오게 하는데요. 이것은 그 2015년에 존 버그만이 이 거꾸로 수업을 이야기한 이분이 이제 광주 교육청에서 초청을 해서
광주교육연수원에 왔었습니다. 와서 이제 이날 저도 연수를 듣고 이때부터 이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전환을 하고 또 디딤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이때부터 이제 저도 수업을 조금씩 바꿔서 변화하고 또 혁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디딤 영상인데요. 디딤 영상 하면 교사가 무조건 다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태풍 차바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가 벌써 250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가장 피해가 큰 울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제주 지역도 하루빨리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차바가 얽히고 간 제주 시내 한 하천. 네. 지금 이게 그 태풍 차바가 핥히고 지나간 제주 시내 한 하천이라고 해서요. 아래쪽 자막에 보시면 지금 그 제주 지역 태풍 피해 252억 원으로 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겠다라고 한 곳인데요. 하천의 모습에 보시면 과연 태풍이 홍수 피해를 저렇게 252억 원 정도로 낼 정도로 강한 홍수가 난 하천의 모습이 맞을까라는 좀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천에 물이 한 방울도 없죠. 홍수가 난 하천에 물이 하나도 없이 바짝 말라있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천의 모습을 아이들이 이 뉴스를 통해서 보고 오기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고도 한편 보는데요. 이것은 그 이니스프리 제주 화산송이로 만든 화장품 광고 영상입니다. 네, 이 제주도 사려니 숲길의 토양의 모습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붉은 색깔로 흙이라기보다는 자갈처럼 보이는 그렇게 좀 덩어리가 큰 이렇게 덩어리가 큰 것들로 토양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고 오게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제주말로는 화산송이라고 하고요. 이 광고는 이제 이걸로 이니스프리가 제주 화산송이로 만든 머드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화장품을 광고하는 광고가 되겠고요. 근데 어쨌든 보고 오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의 영상을 보고 온 친구들에게 수업 시간에는 스코리아 신더라고 하는, 이걸 이제 우리 지리에서 스코리아 신더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이제 화산 쇠설물이라고 하는데, 방금 보셨던 붉은색의 그 자갈 모양의 토양 알갱이들, 이걸 우리가 스코리아 신더라고 합니다. 제주도 방언으로는 화산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제주 토양층을 구성하고 있어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만 하천에 물이 흐르고요. 그러지 않으면 다 지하로 스며듭니다. 마치 그 모래만 화분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물을 주면 물이 쑥 밑으로 빠지는 것처럼 토양 알갱이가 저러한 화산 쇠설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알갱이하고 알갱이 사이에 입자가 굵어서 그 사이에 틈으로 공극으로 물이 바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하수가 발달해 있고 대신 이제 지표수는 거의 발달하지 못한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 비가 억수같이 올 때만 흐르는 하천을 우리는 이제 건천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는 그래서 건천이 발달돼 있고 건천의 발달로 인해서 또 거꾸로 얘기하면 지하수가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풍부하기 때문에 삼다수 이렇게 생수를 이렇게 많이 뽑아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해도 집안이 붕괴가 되지 않고 항상 일정량의 지하수가 유지되는 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런 스코리아 신더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학습을 하고 난 후에요. 그리고 이제 나서 아이들하고 같이 그러면 이제 방금 학습한 저러한 하천을 지리에서는 건천이라고 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만 흐르는 하천, 이러한 하천인 건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시를 써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제가 쓴 시를 이제 먼저 읽어주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천. 맑은 날엔 길, 고삿길 같은 산길, 한길 같은 비탈길,
비가 오면 흐르는 내, 비가 와야 흐르는 내. 가랑비, 여우비, 잔비 내리는 날에는 흐르지 않아 그저 물길 같은 돌길. 장대비, 직달비, 모다깃비 내리는 날에야 비로소 흐르는 내. 더위에 지친 오란비 내리는 날에 내를 만나러 간다. 내를 꿈꾸러 간다. 하늘 아래 걸린 너를 만나러 간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쓴 건천이라는 시입니다. 이걸 이제 읽어주고 아이들에게 시를 쓰게 하는데요. 네, 이게 지금 보면 앞서서 보신 것처럼 이제 학습지를 먼저 주고 학습지에다 시를 쓰게 하고요. 그리고 건천의 사진을 이제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쓰게 하고 그리고 그걸 다시 이렇게 옆에 사절지에 글과 그림으로 옮겨 쓴 건데요. 지금 여기는 보면 그곳이 차오르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건천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비가 오는 날은 그대가 그리운 날, 그대가 그리워 눈물이 차오르는 날. 이 눈물이 흐르려면 더 슬퍼야겠지. 그대를 더 그리워해야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참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했고요. 건천을 참 잘 표현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훈련들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다양한 지리 개념을 가지고 시를 쓰게 되는데요. 예, 여기에 지금 마음이라는 시를 한번 볼까요? 마음.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은 퇴적 중. 하지만 너는 나를 침식 중. 너가 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나의 심장은 점점 더 침식. 점점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침식과 퇴적이라는 지리의 개념을 이용해서 아주 잘 쓴 시다라고 제가 칭찬을 해줬던 시고요. 예, 완성된 음식이라는 시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지리 문해력, 또 지리 감수성이라고 하는 역량을 함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 도시 열섬 현상을 가지고 썼고요. 또 이 친구는 파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예, 이외에 이제 시쓰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 계속 시쓰기 활동에 대한 학생 참여형 수업, 역량 중심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보드게임도 제가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예,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이들이 지금 게임판으로 보드게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게임판은 제가 이제 단원 정리용으로 보통 합니다. 그래서 한 단원을 완전히 이제 마치고 그 단원을 정리할 때 학습 정리용으로 아이들에게 보드게임을 한번 만들어라 라고 이제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주사위 게임판을 만들게 하고, 주사위 게임이 이제 기본입니다. 그렇게 하고, 카드의 종류가 이제 4종류의 카드를 만드는데요. 문제 카드, 정답 카드, 힌트 카드, 벌칙 카드, 이렇게 해서 4종류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주사위가 갈 수 있는 말 칸은 30칸이 넘지 않도록 하는데요. 30칸이 넘으면, 한 게임이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5분에서 한 7분 요 정도 사이에서 게임이 끝나야 되는데 30칸이 넘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그래서 1시간에 모둠 활동을 하는데 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제가 30칸 안으로 만들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실제 이제 단원 정리했던 내용을 지금 보고 있고요. 이것을 제가 이제 연수 때 많이 선생님들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울산에 계신 한 선생님께서 제 연수 강의를 듣고 이게 정말 될까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저희는 굉장히 그 울산에서도 명문 학교이고 입시 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저렇게 역량 중심 수업을 했을 경우 학생 참여 중심 수업으로 학생 활동 중심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망설여집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오히려 성적도 오르고 아이들 학습에 대한 흥미도도 오르고 다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 민원 전화 안 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실제 실천을 하시고요.
저희 그 전국 지리교사 네트워크 밴드라고 하는 밴드가 있는데 여기에 이분이 이제 글을 올리셨어요. 저는 울산에서 근무 중인 지리교사 이슬비입니다. 지난 여름 통합사회 연수를 듣고 다양한 학생 중심 수업을 하시는 김인철 선생님의 팁을 받아 저도 과정형 평가로 지리 부루마블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문제카드와 힌트카드, 정답카드, 벌칙카드를 제작하고 게임 룰을 정해서 4차 시에 걸쳐 만들기 활동을 하고 5차 시에는 다른 모둠의 게임판으로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창의적이고 멋진 게임판이 나와 사진으로나마 소개합니다. 이러고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 선생님께서 이제 만드신, 선생님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만든 게임판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죠? 예, 아주 잘 만들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게임판인데,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선생님 이거는 정식 우리 학습 교구로 이렇게 만들어서 출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댓글로 또 굉장히 대단하시다 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해보니까 굉장히 좋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요 장면은 저는 이제 그 자연 파트, 우리 자연지리 파트를 수업할 때는 아이들한테 모식도 그리기와 그리고 이제 모형 만들기를 합니다. 지리 모형 만들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지형 경관을 실제 지점토나 또는 신문 또는 휴지 또 폐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모형을 만들고 또 모식도를 직접 그려보게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뭐 수능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도 본인이 만들어 본 부분이나 본인이 그려본 지역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수업을 또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리로 읽고 지리로 쓰고 또 지리로 그리고 지리로 만들고 어쨌든 지리로 표현하게끔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그 지리 토양 분석을 한 사례인데요. 아이들 이제 실제 이제 데리고 수업 시간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가까운 산이 어등산이어서요. 이 어등산을 가서 이렇게 토양 시료를 채취를 하고 이 채취한 것을 우리 지구과학에서 쓰는 체 분석할 때 쓰는 체 시브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지구과학쌤한테 빌려서 지리는 이런 그 실험실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구과학쌤의 협조를 좀 받아서 체 분석을 이렇게 한 겁니다. 체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입경에 따라서 토양을 분류하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인데요. 코블, 페블, 샌드, 실트, 크레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각각의 용도를 파악하고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 여기는 지금 이것은 이제 물총 축제를 이제 조사한 팀인데 각 지역별 대표 축제나 또는 각 지역별로 성공한 축제 내지는 또 실패한 축제라고 하는 지역 축제를 조사해서 분석해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조가 광주 물총 축제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분석을 했어요. 일단 이런 식으로 분석한 부분은 그냥 뭐 이렇게 쭉 넘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점이라고 해서요. 이 조의 학생들이 광주는 5월 민주항쟁이 일어난 곳이고 그러한 상징적인 장소가 금남로인데 거기에서 과연 물총 축제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이 친구들은 생각을 하고 새로운 축제를 기획을 했는데요. 축제 이름이 자유만세, 힐링만세, 청소년 축제. 그래서
축제를 자유발언대, 자유찾기 미로방, 꼴찌들의 대행진, 힐링 공연, 힐링 요리 이런 것들로 이제 채워서 하는 새로운 청소년 축제를 물총 축제 대신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건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걸 한번 시청에 한번 건의도 좀 한번 해봐라. 예, 이렇게 조언을 해줬던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학습을 하면서 아이들이 바로 내가 이렇게 학습하면서 만들었던 어떤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시의 하나의 정책으로 이렇게 시민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좋다고 한다면 수용도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저는 이제 지리 교과이다 보니까 지리 교과와 관련해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독도 동아리를 제가 운영하고 있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방학이면 독도를 방문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독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울릉도를 갔었던 그 사진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동아리 활동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송정역 시장을 아이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동아리 활동으로 답사를 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청산도입니다. 청산도를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답사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 독서 활동을 제가 많이 하는데요. 지리 독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또 데리고 이렇게 여러 군데 답사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지리 독서 활동을 통해서 김해에서 열리는 인문학 청소년 읽기 대회를 함께 나가서 또 나간 김에 근처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 생가를 아이들하고 같이 답사를 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지리 독서 활동도 하는데요. 지리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필요한 책을 교사가 정해서 이제 제가 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책을 아이들이 읽고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고서를 작성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때는 이제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인데 같이 읽고 이것을 분석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 광주에서 열리는 빅골 고등학생 토론 대회에 아이들이 이제 나갔던 것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김해 청소년 인문학 읽기 전국 대회에 또 이렇게 나갔던 내용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지리다 보니까 지리는 이제 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약도를 잘 그리는데 그 약도를 그냥 그리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언어로 표현하는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감사 언어 지도를 만든 것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불평 언어 지도를 만들어 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지식 장터를 열은 것인데요. 그래서 본인이 학습한 그 내용을 마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래서 지식 장터를 열 수 있게 지식 홍보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식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식 장터를 열었던 거고요. 지식 장터를 열 때 사용한 이 경매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장부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상의 화폐로 내가 1인당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사고 팔게 했는데요. 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그 이제 토론 대회를 한 것인데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나눠서 토론 대회를 열었는데요. 조금 이제 독특하죠. 이 갤러리 워크 방식을 도입을 해서 갤러리 워크와 토론을 좀 연결을 해서 이 릴레이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형해서 제가 토론을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아이들이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요. 반드시 동료평가를 하게 되는데 동료평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동료평가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수업을 진행하면, 그럼 과연 아이들이 실제 정말, 선생님 좋은 수업이에요, 라고 이제 느끼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여기 지금 한번 학생이 감상을 썼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지리 수업 시간 중에 과제 중에 가장 의미 있고 새로웠던 것은 뽑기를 통해 조를 나누고 주제를 정해서 한글 파일과 PPT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작성을 했다. 중학교 때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말에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친구와 함께 과제를 했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고 뿌듯하고 좋았다. 이런 과제를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할만했다. 그리고 모둠별로 단원을 정해서 블루마블 형태로 보드게임을 만들어서 했었는데 게임으로 만들어서 공부를 하니까 좀 더 머리에 잘 들어왔다. 이런 생각으로 수업을 하는 것도 매우 좋았다. 이렇게까지 학생들을 위해 배려하고 맞춤적인 수업을 지도해 주셔서 매우 감사할 마음뿐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아이들에게는 이 학생 중심 수업, 학생 참여형 수업,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역량 중심 수업, 다 같은 말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수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다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제 이 친구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제 수행과제를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과제형으로는 이제 제시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수행평가로 진행되는 경우에, 평가를 할 경우에, 즉 점수를 매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업 시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의견을 써준 친구가 수행과제를 할 때는 이제 그런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요. 집에서 과제형으로도 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과제형으로는 제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요 내용도 우리가 보면 아이들이 수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평가를 할 때, 수행평가를 할 때, 채점했던 그 채점 기준표인데요. 지금 보면, 지식정보처리 역량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평기 일체화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생활기록부 기록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걸 보면 앞서서 제가 단원 정리를 할 때 보드게임으로 단원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때 아이가 했던 거를 관찰해서 써준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다양한 해안 지형을 주제로 보드게임을 제작하면서 한반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게임판의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각각의 모드먼에게 카드에 사용할 문항 제작이나 사진과 같은 자료 조사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서로 협력하여 완성도 높은 게임판을 제작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 보드게임을 진행하면서 사빈이나 사구의 도로를 개설하거나 펜션과 같은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환경오염과 해안 침식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빈이나 사구의 뒤편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안에서의 건축에 대하여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음. 그래서 아이가 실제 이제 보드게임을 할 때 이제 교사가 이렇게 순회 지도를 하면서 아이가 조원들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하면 이제 교사가 직접 질문도 해보고 해서 아이가 했던 그 답변들을 이렇게 생활 기록부에 기재를 해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 친구도 지금 이제 1학기, 2학기 한국지리 수업에 했던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기재를 해줬던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런 그 역량 중심 수업을 할 때 수업은 학생 참여형으로 하고 또 마찬가지 그 아이들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생 참여형의 여러 가지 유형으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했을 때 그럼 평가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평가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통합사회 정의단원인데요. 정의의 의미, 정의의 역할, 정의의 기준, 그리고 자유주의적 정의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이걸 이제 교과 내용으로 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학습을 하고 나서요, 이 학습을 했던 해가 광주학생 독립운동 9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주제로 2분 내외에 영상을 한번 완성해 보자. 완성만 하면 일단 1점이 되는 겁니다. 1점. 자, 그리고
그 완성된 영상으로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내용과 의의를 알 수 있으면 2점. 그러면서 영상의 주제가 정의의 의미 혹은 정의의 역할 혹은 정의의 기준과 연관이 있으면 3점. 그러면서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으면 4점. 그러면서 개인 혹은 사회나 국가의 정의 실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5점. 이렇게 해서 5점 만점으로 수행과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수행과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채점 기준을 제시했죠. 이렇게 채점 기준을 제시하고 나서 수행과제를 실시를 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장제성의 존재조차 모를 거야. 전국 320개 학교와 학생 5만 4천여 명이 참여한 광주학생 독립운동. 그리고 이 운동을 이끈 광주학생운동의 최고 지도자 장제성과 그를 따라 시위운동을 했던 많은 학생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일본에 맞서 싸웠지만 이들의 헌신은 인정받지 못한 채 역사 속에서 잊혀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옥고를 치렀던 318명 가운데 192명이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현실. 이 중 장제성은 과거 분단에 반대하여 세 차례 북을 오간 것 때문에 공산당을 옹호한다며 독립유공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중한 핏값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채점 기준을 제시를 해주고 아이들이 수행 과제를 하도록 하면, 수행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도 함양을 하고요. 교과 내용학적인 부분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 과제를 이 학생 참여형 수업 또 역량 중심 수업에서는 굉장히 수행평가가 중요한 평가의 일부분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1단원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을 가지고, 실제 수행, 그리고 학생 참여형 수업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단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행복의 의미와 기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걸 제가 이제 어떻게 구성했냐면, 전체 12차시로 구성을 했고요. 1차시부터 10차시까지는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냐면, 앞부분에 수업의 한 전반부, 한 10분 정도는 핵심 개념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를 했어요. 학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시간을 줬는데, 활동은 3가지 활동을 시켰습니다. 4가지 관점으로 송산유원지, 여기가 이제 황룡강의 하중도인데요. 이걸 분석하도록 했고, 이미지 카드를 활용해서 시쓰기 활동을 했고, 장사익 씨의 꽃구경, 강허달림 씨가 부른 꼭 안아주세요,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램이라는 이 노랫말을 분석하도록 이러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11차시, 12차시는 단원 정리를 위해서 11차시는 행복단원 원카드 게임이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차시는 행복단원 가위바위보 퀴즈 만들기 게임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게임 활동과 피드백을 통해서 단원을 이제 정리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송산유원지 아이들이 이제 답사를 하고 4가지 관점으로 분석을 하도록 한 내용이고요. 이 4가지 관점으로 분석을 할 때 제시된 글은 제가 광주교사신문에 투고했던 제 글 원고를
이렇게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성산유원지를 가지고 쓴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첫 번째 4가지 관점으로 성산유원지를 분석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채점 기준은 이와 같은데요. 발표 포스터를 완성했고 포스터의 구성이 시각적 관심을 끌고 제시된 내용이 시간, 공간, 윤리, 사회적 관점에 타당하며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모두문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상호 협력이 잘 이루어졌으면 5점이 됩니다. 역시 이것도 한 가지 항목마다 1점씩 배점이 되어서 합쳐지면 5점이 되도록 이렇게 채점 기준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카드를 활용해서 행복을 주제로 시쓰기 활동을 한 내용인데요. 학습지에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시를 썼고 그것을 다시 글그램이라고 하는 어플로 다시 자기만의 시 액자를 만든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도 채점 기준을 줬는데요. 행복을 주제로 시를 완성하였고 선택한 이미지가 시의 내용과 적절히 어울리며 시의 내용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이미지 시쓰기 활동지의 내용을 글그램으로 옮겨 표현하였으며 시간 안에 밴드에 탑재하였다. 그러면 이제 5점인데요. 했던 여러 가지 결과물들입니다. 이런 다양한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글그램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랫말 분석을 시켰다고 했죠. 거기에 대한 채점 기준인데요. 제시된 세 곡의 노랫말 내용을 파악하고 세 곡의 노래 각각에서 말하는 행복의 의미를 찾아 설명하였고 세 곡의 노래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을 말하였으며 이를 자신의 삶과 연결지어 서술하였다. 그럼 이제 5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노랫말을 분석해서 글쓰기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차 시, 1단원의 소단원 1, 2, 3단원까지를 이제 다 한 거죠, 아이들이. 다 하고 나서, 이제, 단원 정리로 11차 시, 12차 시에 카드 게임을 통해서 이제, 단원을 정리하도록 했는데요. 자, 그 카드 게임에 대한, 채점 기준입니다. 나누어 가진 이미지 카드에 해당하는 문제를 모두 만들었고, 문제가 이미지 카드를 잘 설명하고 있고, 만들어진 문제가 그 내용이 타당하고, 학습의 효과를 가져오고, 퀴즈 게임의 재미를 부여한다. 그럼 이제 5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12차 시의 수업을 진행하는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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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의 수행을 4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한 단원을 마칠 때 5점을 다 만점 받은 친구는 이제 20점을 받는 거고요. 이게 점수 차이가 안 벌어질 것 같은 상당히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했던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했었던 학습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 수업을 했던 내용을요. 그 2019년 그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렸던 우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위학술대회에서 놀이와 지리교육이라는 곳에 제가 논문으로 투고를 했습니다. 이미지 카드를 활용한 게임 수업이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 통합사회 행복단원을 중심으로 라는 글인데요. 이것은 이제 앞서서 보신 것처럼 과연 게임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이 과연 아이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켈러의 악스 모형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저하고 이미 수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수업했던 그 동일한 그 형태의 수업을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충청북도에 계신 선생님께 좀 부탁을 해서 여기 선생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검사를 했는데요. 해보니까 학습 동기에서 주의력도 올라가고요. 관련성도 올라가고 만족감 당연히 올라가고 학습 동기도 이렇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학습 동기 부분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이 다양한 역량을 함양하고 학생들이 참여형으로 이렇게 수업을 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개념 시쓰기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시쓰기를 해도 반드시 이렇게 채점 기준을 줍니다. 통합사회에서 학습한 개념을 활용하면 1점, 그리고 시적 자아의 목소리가 담겨 있으면 3점, 거기에 감동이 플러스 있으면 이제 5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고요.
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다문화를 시로 쓴 것이고요. 내가 왜? 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요. 이건 이제 내가 왜라는 시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보시면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했는데 내가 왜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쓴다지만 나도 육체적이나 정신적 고통이 따르는데 굳이 내가 왜 이렇게 시를 표현했어요. 이건 이제 그 통합사에서 배운 것 중에 우리 그 소득세에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토론을 하고 나서 쓴 시입니다. 아이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사이버 범죄 해서 나는 토끼, 나는 이끼, 나는 동물, 나는 식물 되는데 여기 토끼, 이끼, 동물, 식물은 욕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이가. 네, 그래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회 현상 분석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것을 학습을 하고 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시를 또 썼습니다. 사회적 약자 꽃이란 이름으로 또 마찬가지 우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학습한 후에 이걸 시로 표현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재 개그 만들기도 제가 이제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채점 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통합사에서 학습한 개념을 활용하면 1점, 그리고 이제 아재 개그로 재미가 있으면 3점, 재미도 있으면서 거기에 창의력이 있으면 5점, 이렇게 이제 해서요. 했는데, 이제 아재 개그라고 하면 흔히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미있니? 재미음서. 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신이나 오품 이상 고위관리의 자손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배운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아재 개그를 만드는 그런 활동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소가 비를 평소보다 많이 맞으면 과소비, 말과 발의 사이는 마사이족, 마사이족은 케냐 지역의 원주민, 노래를 언제 부르카는 이슬람 여성 전통 의상, 무가 뒤집히면 무역, 이렇게 했고요. 연세대학교 사람들의 인권은 연대권, 그래서 연대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약도 독이 될 수 있다, 연고주의, 이거는 혈연이나 학연, 지연 등으로 맺어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우선으로 여기는 태도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나 이뻐, 이펀주의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몽골 사람들이 놀라면 허르헉. 그래서 허르헉이라고 하면 양고기와 야채를 불에 달궈진 돌과 함께 넣어서 쪄내는 몽골 전통 음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보드게임을 활용해서 통합사의 개념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채점 기준표를 좀 더 상세화해서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식 정보 처리 역량으로 이 채점 기준을 만들었고요. 이 역량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량 중심 수업이기 때문에 교과 내용학적인 부분을 이렇게 평가 기준으로 만들 수 있고 채점 기준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키우고자 했던 역량, 그 역량을 채점 기준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식정보 처리 역량에 대한 채점 기준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자기관리 역량입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채점 기준, 4점 만점이 되는 거고요. 자, 요것은 의사소통 역량,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채점 기준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공동체 역량, 공동체 역량. 에 대한 채점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역량을 채점 기준으로 매겨서 그 역량을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그 보드게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I'm running away from this pain. I'm trying to find a new way where the sun's shining down on my face. I'm running away. You're in a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임판도 만들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종류의 카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게임판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외에 이제 역할극을 활용해서 아이들 그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역 간의 불차별을 주제로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장애인 인권과 불평등에 대해서 연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안에서의 성차별을 문제로 연극을 짜보았습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불평등 현상에서 사회계층 연극과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이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꾼 넬슨 만델라 씨입니다. 국밥 다시 해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 돈도 보장해 주셔야겠는데요. 저기요, 제가 봤는데 그쪽에 국밥에 머리카락 있는 거 제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네? 당신 뭔데 참견이야? 증거라고 있어? 저기 CCTV 돌려는 거죠. 저기 마침 있네. 그냥 어떤 일을 하고 그냥 가죠. 네. 그래서 방금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 학생이 쓴 배느실 중에서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배느실이라고 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고 나면 그 수업에서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점을 반드시 쓰게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약자로 줄여서 배느실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활동을 하면 그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느꼈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꼭 쓰게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팁인데요.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하이쿠를 쓰게 했는데요. 이 하이쿠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이제 전통 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시, 시조가 있죠. 우리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눠지고 거기에 이제 운율을 맞춰야 되는데 일본 전통시는 이 하이쿠는 그냥 한 줄로 쓰는 겁니다. 한 줄로 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운율이 있게 하는 건데요. 그걸 이제 조금 변형해 가지고 운율을 주고 한 줄로 쓰되 앞머리 글자를 따면 그게 또 다른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그런 단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이쿠를 만들어 보자 라고 했어요. 역시 이것도 채점 기준을 줬는데요. 1점, 3.5점의 간격으로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염된 지구를 오염시킨 인간에게 지구가 뭐라고 말할 것인가를 시로 표현하겠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통제라 인간아. 줄이면 통통인인데 333의 운율을 쓴 거죠. 여기는 구하자 하나뿐인 자연을 앞머리를 합치면 구하자가 되고요. 343의 운율을 쓴 거죠. 여기는 이제 지구를 구하는 인간, 또 앞을 따면 지구인인데요. 332의 운율을 썼고요. 여기 이제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자연을 사랑하는 리더가 될 것이다. 앞을 따면 이제 대머리가 되는데 이 친구들은 좀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우선 운율이 완전히 파괴가 됐고요. 뭐 어쨌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이런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은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가르침과 배움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선생님들 또 많은 일선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여러 이 교육에 이렇게 관여하고 있는 교육 주체들이 계속 제시하고 있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학생 참여 중심 수업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가 되고 또 이것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과 배움이 없는 활동, 오직 활동을 위한 활동이고 그래서 이게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요, 이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레트로라고 해서요, 우리가 복고 열풍이죠. 그래서 요즘 복고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레트로 열풍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 레트로 열풍에 힘입어서 그러면 우리 교육 수업이라고 하는 것도 레트로로 다시 해서 그러면 역량 중심 수업이 아닌 교사 중심 수업으로, 강의 중심 수업으로 그럼 다시 회귀해야 될 거냐?
여기에 작년 2020년이죠. 작년 1월 달에 EBS 교육기획 다시 학교라는 10부작입니다. 10부작 교육기획에서 일부 가르치지 않는 학교라고 하는 이 타이틀부터 아주 대단하죠. 예. 여기에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의문을 제기한 영상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가끔 막 애들끼리 막 말하다가 같이 울고 이러고 있어요. 달력 가득, 할 일이 빼곡할 정도로 시간에 쫓기듯 살고 있다는 아이들. 칠판 이렇게 있잖아요. 한쪽 면에 슬기바가 짝짝짝짝짝짝 다 쓰져 있어요. 저쪽 옆에도 짝짝짝짝짝 다 쓰져 있고. 그러면 그날 하고 나서 지워야 되는데 지우면 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목이 다시 추가돼서 그냥 계속 그렇게 있어요.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이게 그냥 계속 3년 내내 이게. PPT 발표부터 동영상 만들기까지 아이들은 수행평가라는 이름으로 1년 내내 다양한 활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은미체 빼도 24개예요. 그럼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하는 거죠. 일단 핸드폰에 수행이 정말 많아가지고 메모장에 어떤 수행이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다 일일이 적어두고 끝날 때마다 체크하고. 모든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수행이랑 내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잠도 부족하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정말 제대로 된 공부가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선생님한테서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기분? 학교를 다녀서 얻는 게 있나? 이런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얘는 그림을 그리게 하고 얘는 뭐 수학 뭘 풀게 하고 이렇게 역할을 한대요. 그 그림 그리는 애는 뭐죠? 수학 시간인데 그거 꾸미는 역할을 하는 게 걔의 역할이면 그거를 수학 수업을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거 공부 못한다고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도 영어 정말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하지만 활동식 수업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이 그 수업을 통해서 영어 실력이 압도적으로 향상이 되느냐 하고는 다른 얘기죠. 만드는 게 있었거든요.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보면 좋겠지만, 예, 그렇게는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이 핵심은 뭐냐면, 핵심을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과도하다라는 거죠. 수행평가가. 그리고 특히 이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제형 수행평가도 이제 함께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수행평가, 그리고 피드백과 성장이 전혀 없는 그러한 활동이고, 그리고 교과의 특성을 무시한 그런 목적 없는 활동, 그러면서 가르침도 배움도 없는 그러한 활동 중심 수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트로 열풍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이 복고로 돌아가서 교육도 지식 중심, 교사 중심으로 전통적인 그런 강의식 수업만이 정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왜 그러면 교육과정을 개정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생 참여와 역량을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요. 이 EBS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생 참여형 수업의 단점들이죠. 단점들. 그 단점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공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수업 사례들이 있습니다. 모든 수업이 다 성공하지 못했다. 또 모든 그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제 EBS에서는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딱 그 실패했던 내용들만을 콕콕콕 집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그러면 저것을 2020년에 방영을 했는데 정확히 10년 전에 EBS에서 교육 10부작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럼 무슨 내용이었느냐? 그때는 선생님이 강의식 수업을 이렇게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교실에 다 이렇게 초토화돼서 다 자고 있고, 아니면 깨어있는 친구도 수업을 듣지 않고 다른
수업,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과서는 펴놨지만 전혀 다른 걸 하고 있는 수업과 관련 없는, 그러면서 교실 붕괴를 다뤘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생 참여형 수업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러한 내용의 10부작을 방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교사 중심 수업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생 참여형 수업, 그리고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 개발이 된 것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진행하면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그럼 다시 우리가 교사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유 있는 레트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유 있는 레트로, 우리 다른 말로 뉴트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전통적 강의식 수업으로 회귀하기보다는 제가 1차시 때 말씀드렸던 교수평기 일체화, 교수평기 일체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평기 일체화를 통해서 이유 있는 강의와 이유 있는 학생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교수평기 일체화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과정을 읽어야 되고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을 반드시 봐라. 그리고 거기에 교과별 핵심 개념을 확인을 하고 교육과정을 교사가 재해석하고 여기에 맞춰서 수업과 평가를 설계하고 그렇게 해서 수업과 평가를 한 후에 학생의 성장을 생기부에 기록해 주는 것까지, 이게 교수평기 일체화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와 기록이 하나로 일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그래, 그거는 사회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수학과는 그런 거 못하겠어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수학과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이렇게 막 이게 지금 이 특수문자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지금 블로그 주소인데요. 이 블로그를 이제 눌러 들어가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나와요. 근데 이제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아파트 일조량을 예측하고 건축법의 사선 제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여기 소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이걸 이제 조언해주고 일종의 이제 상담비를 받기 위해서 홍보하는 곳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상가감수가 나와요. 상가감수가. 그래서 상가감수에 대해서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분들도 이렇게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을 수학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한다면은 수학 선생님들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수행과제 또는 다양한 학생활동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교과는 아니지만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휴대폰 어플에도 이렇게 일조권을 시뮬레이션하는 어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지구과학 쌤들 이제 주로 사용하시는 클리노미터라고 하는 이제 기계인데요. 이게 주향과 단층의 경사를 측정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안에 측각기라고 하는 기계가 들어가 있어서요. 각을 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벽의 높이라든지 건물의 높이를 상가감수를 활용해서 이 측각기를 통해서 각을 재고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잴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거를 활용해도 수학 시간에 또 굉장히 좋은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지오지브라라고 하는 어플이 나와서요. 수학 선생님들이 현재는 이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초창기에 제가 많이 안내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지오지브라 수학 앱입니다. 그래서 요걸 또 활용해서 이렇게 어플을 활용해서도 수학 교과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역량 중심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어플들이 또 많이 개발이 됐고요. 요 영상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맞죠? 지금 수비수의 다리 맞고 근데 첫 경기에서 지금 역전이에요. 역전을 했어요, 지금.
쉬고 있었는데 누가 골랐대. 아, 끝났어요. 라이언 킹 FC가 우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시안이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이 있나? 시안이 오늘 축구를 하면서 오늘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 제이. 제희? 나는 골 한 개도 못 넣는데. 골 못 넣어서 괜찮아. 시안이는 집에서만 했잖아, 혼자.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뭐 느낀 점 있어? 네. 나 못하는 걸요. 잘 뛰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되니까 많이 아쉬웠나 봐요. 저 처음 마주하는 이 감정이라 정말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네. 시안아, 아니야. 시안아, 아빠가 이제 시안이 많이 가르쳐 줄게. 잘했어요. 시안이 아빠가 봤을 때는 잘했어. 다음에 또 축구하면은 어떨 것 같아, 시안아? 골 넣을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은 그 슈돌의 이동국 씨 아들 시안이가 이제 나온 부분인데요. 이동국 씨가 이제 시안이한테 피드백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렇게 피드백을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도 아버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아마 자전거를 대부분 아버지 혹은 또 어머니한테 배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도 아버지한테 자전거를 배웠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제가 넘어지도록 했고요. 그리고 넘어지고 나면 뭐 오른쪽으로 또 너무 기우쳤어, 또 뭐 왼쪽으로 너무 치우쳤어, 이런 식의 피드백을 주셨어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버지는 항상 제 뒤에 계셨고, 그리고 무엇이든 제가 시행착오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늘 옳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성장시켰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충분한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질 좋은 피드백을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요, 평가의 목적이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등수를 매기는 그것이 아니라, 평가의 목적은 피드백을 줘서 그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를 성장시키는 것이 평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평가의 목적은 순위를 정해서 서열화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평가가 되지 않고, 또 평가를 통해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서서 지적을 한 것처럼, EBS에서 지적을 한 것처럼 수행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서 적절한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이걸 통해서 뭘 배웠지? 내가 얼마나 성장했지? 이러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의 목적은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 좋은 피드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힘들어 보이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에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애정이 담긴 질 좋은 피드백은 마른 땅의 단비처럼 아이의 마음을 적시게 되고, 우리 아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야, 보고서가 이게 뭐니? 엄청 짧네. 내용도 충분하지 않고 아이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울상입니다. 이 보고서는 신문 재활용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쌤이라면 신문 재활용 비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조사해 볼 것 같아. 학생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효과적인 피드백의 5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능한 구체적으로 자세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행 과정 속에서 즉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 목표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하겠죠. 네 번째는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는 주의 깊은 피드백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피드백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피드백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합한 횟수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생 수준에 맞추고 균형이 있어야 하고 정확해야겠고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학생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피드백이 질 좋은 그리고 효과적인 피드백입니다. 네. 수행평가는 그 선택형 검사의 대안적 평가 방법으로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1980년대 후반에 도입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1998년 교육비전 2002 발표를 하면서 과제 수행 과정 혹은 산출물에 대한 평가를 수행평가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행평가의 특징을 보면은요, 직접 만들거나 말하기 활동을 하거나 또 평가 상황을 실제 상황과 가깝게 구성을 하거나 그리고 고차적인 사고력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행 과정을 평가하거나 또 산출물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평가뿐만 아니라 집단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행평가의 장점을 보면은요, 수행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서 교육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등적인 그런 사고 능력,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수행평가는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제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평가를 하는데 좀 제약이 있고요. 채점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과제 및 채점 기준표를 개발하고 그리고 과제 수행과 채점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것이 수행평가의 단점입니다. 수행평가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글쓰기 또는 이제 구두 표현, 이제 말하기가 되겠죠. 또는 이제 시각적인 표현, 여러 가지 뭐 발표 포스트를 만든다든지 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의 유형을 살펴보면은 일기, 편지, 이야기, 수필, 메모, 광고, 팸플릿, 전기, 논설문, 안내문, 서평 뭐 이런 식으로 쭉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 표현의 경우에도요. 구두 발표, 가르치기, 또 대화, 토론, 연설, 토의, 면담, 라디오 방송, 또 오디오 녹음, 뭐 대본 낭독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시각적 표현의 유형 같은 경우도요. 도표, 흐름도, 그래프, 스케치, 그림, 또 지도, 포스터, 스크랩, 조각품, 모형, 파워포인트 시연, 사진, 콘티, 만화, 콜라주, 전시, 동영상, 그래픽, 디자인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중복이 됐는데요. 자, 그래서 수행평가 과제를 그럼 개발할 때 이 수행평가 과제 개발의 절차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먼저 평가할 내용을 첫 번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할 사고 수준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수행평가 과제와 평가 기준의 초안을 만들고 평가 내용과 사고 수준의 부합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과제의 수행에 불필요한 것들이 혹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이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4, 5단계에 비추어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수행평가 과제와 평가 기준을 수정하고 채점 기준표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행평가를 한번 예비적으로 시행을 해보게 되죠. 평가할 사고 수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학에서는 보면 지식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식이해 적용은 선택형 문항이나 또는 단답형 문항, 완성형 문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때 유용합니다. 즉 이게 이제 대부분 지필평가에 유용하다는 것이 되겠고요. 분석종합평가는 수행평가에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할 사고 수준을 이제 앤더슨이 분류한 신교육목표 분류학으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요. 이것은 이제 지식 차원, 인지과정 차원으로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개념, 절차, 메타인지, 그 다음에 기억,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창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인지에는 기억,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창안이 있고요. 지식의 사실, 개념, 절차, 메타인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된 곳은 수행평가 영역에 적당하다라는 것이고요. 노란색으로 표현되지 않은 곳은 지필평가 영역에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과학습을 하는 것이 이게 어느 영역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걸 지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행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기준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화 정도를 보면은요, 지금 문제 확인, 문제 해결 과정, 최종 산출물 제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조화가 약한 부분 또 강한 부분. 자, 문제 확인이라고 했을 때 학습자가 스스로 질문이나 문제점 혹은 해야 할 과제를 제기하도록 했다라고 한다면 구조화 정도는 문제 확인에 있어서는 좀 약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교사가 학습자에게 질문, 문제 또는 과제를 제공해 주는 경우는 구조화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종 산출물 제시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학습자가 해결 방안, 답, 수행 또는 최종 산출물을 어떻게 제시할지 학습자가 결정하는 것은 구조화 정도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교사가 학습자에게 발표에 대한 지침을 이렇게 주는 것을 우리가 구조화 정도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적절하게 내가 이 수행 과제에 대해서는 내가 구조화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를 이걸 한번 살펴보시고 선생님의 그 전문성을 살려서 구조화를 시켜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앤더슨의 신교육 목표 분류학의 지식 차원을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보면은요, 사실적 지식은 이제 전문 용어에 대한 지식, 또 구체적 사실과 요소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개념적 지식이라고 하면 분류와 요목, 또 원리와 일반화, 이론, 모형, 구조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차적 지식은 교과의 특수한 기능과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 또 교과의 특수한 기법과 방법에 대한 지식, 적절한 사용 시점 결정을 위한 준거에 대한 지식, 지식 요소에 대한 지식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메타인지적 지식이라고 하면은요, 전략 또는 인지 과제에 대한 지식, 적절한 맥락적 지식, 또 조건적 지식, 자기 지식을 포괄하는 말이 되겠고요. 인지 차원에서 보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아차리기, 회상하기 이와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해석, 예증, 분류, 요약, 추론, 비교, 설명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나 실행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요. 분석은 구별, 조직, 원인 찾기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점검, 비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겠고요. 창안이라고 하는 것은 생성, 계획, 산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수행평가를 채점하는 선생님과 내가 왜 이 점수이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도 같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과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루브릭을 잘 개발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아이와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 미술 수행을 하고 있는 아이, 과제 발표를 하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루브릭은 다양한 수행 과제에 전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수행 과제에 대해 적절한 루브릭을 제공하면 교사는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보고자 하였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학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루브릭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수행 과제를 통해서 변화되는 정도를 스스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편견이나 주관에 치우치지 않고 타당하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루브릭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 루브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제가 앞서서 그 수행과 아이들 그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면서 채점 기준을 제시를 했죠. 그 채점 기준표가 언어로 이렇게 제가 쭉 진술을 했었어요. 이렇게 채점 기준표가 언어로 쭉 구체적인 언어로 진술이 된 것을 우리는 루브릭이라고 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과제 수행을 통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평가 기준에 대해 수행의 질을 수준, 예를 들면 이제 상중하에 따라서 구체적인 언어로 기술한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루브릭은 그 루버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이것은 그 15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책의 구간, 섹션 중에서 일종의 표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1970년대 이후에 수행 과정, 수행 결과물에 대한 준거와 수행 수준을 제시한 평가 척도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루브릭은 총체적 루브릭과 분석적 루브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평가의 적용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요. 또는 이제 적용 범위와 사용 대상에 따라서는 일반적 루브릭, 특정 과제 루브릭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또 개발하는 절차에 참여하는 주체에 따라서 학생 중심 루브릭, 교사 중심 루브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총체적 루브릭의 사례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글쓰기인데 자전적 글쓰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평가할 때 평가하는 항목,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은 그 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요거 하나만 지금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글의 내용이라고 하는 한 가지 항목을 평가를 했을 때 향상, 필요, 잘함, 매우 잘함 이렇게 해서 3단계의 평가 척도를 써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총체적 루브릭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한 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총체적 루브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 분석적 루브릭이 나옵니다. 이 분석적 루브릭은 지금 자전적 글쓰기를 했는데 글의 내용 구성 그리고 그 글을 쓰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잘 활용했느냐, 그 다음에 글 쓴 그 글의 내용의 용법, 문법, 어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항목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향상, 필요, 잘함, 매우 잘함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는 분석적 루브릭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루브릭과 채점 기준표는 같은가요? 예, 일단 같은 겁니다. 여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체크리스트는 어떤 내용의 포함 여부는 알 수 있지만 수행 수준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평가 기준 점수표라고 하는데요. 전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최대 점수가 3점이기 때문에 0점, 1점, 2점, 3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학생이 2점을 받은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3점을 받을 수 있는지, 왜 2점인지에 대한 피드백은 제공하지 못합니다. 비슷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은 평가 기준 등급표입니다. 평가 기준 점수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매우 잘함을 받았을 경우에 질문이 없을 수 있겠지만 잘함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매우 잘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얻지는 못합니다. 체크리스트, 평가 기준 점수표, 평가 기준 등급표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복잡한 수행 과제의 경우에는 분석적 루브릭이 필요합니다. 분석적 루브릭은 각 평가 기준별로 몇 개의 수준으로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고 평가 기준별, 수준별로 학생들의 기대 수행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됩니다. 이런 분석적 루브릭을 활용하게 되면 학생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수 수준으로 갈 수 있는지, 내가 현재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자신의 수행 과제에 적합한 루브릭을 개발하여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는 요것은 내용이 포함이 되었느냐 해서 포함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죠. 받는 사람, 첫인사, 이게 이제 써졌냐 안 써졌냐 가지고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이건 우리가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똑같지만 여기엔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가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받는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1점, 첫인사는 2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치면 20점이 되도록, 예, 이런 것을 우리는 평가 기준 점수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각 항목에 대해서 매우 잘함, 향상 필요 3단계의 척도를 줬는데요. 이거는 평가 기준 등급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평가 기준 등급표든 또 앞서 보신 평가 기준 점수표든 또는 체크리스트든 이 세 가지는 채점 기준표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향상 필요인 친구가 내가 잘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잘함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정보가 이 안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루브릭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루브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신 것처럼 글쓰기를 했을 때 향상 필요에 있는 친구가 글의 짜임새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잘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이 루브릭 자체가 하나의 피드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잘함을 받을 수 있고 잘함을 받았을 때는 또 매우 잘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 채점 기준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브릭을 잘 쌤들께서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루브릭 자체가 하나의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것이 되고 그걸 통해서 아이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과제를 할 때 또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루브릭을 선생님이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수행과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에서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도 점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루브릭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중요한 요소를 채점 기준으로 잡아야겠죠. 그리고 수행의 질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 이 채점 기준으로서의 내용의 의미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수행평가는 관찰과 판단에 의한 평가이죠.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루브릭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루브릭은 수행평가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루브릭의 세 가지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평가받기 전에 평가의 준거가 분명하기에 학생의 학습 준비도 증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루브릭의 역할이 되겠고요. 또 학생의 수행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수행의 수준에 대한 엄격한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제시하고 자기조절적인 학습 태도를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루브릭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브릭은 앞서서 제가 그 보드게임 만들기 루브릭 채점 기준표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한번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신다면 성취 기준은 제가 통합사의 7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7단원의 내용의 성취 기준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해당해서 지금 보시면 지식정보 처리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 이러한 것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해서 점수가 이렇게 부여가 되고요. 또 자기관리 역량,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당되는 루브릭을 이렇게 단계별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역량, 대인관계 능력, 언어적 표현력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 채점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공동체 역량, 협력적 태도, 책임감과 기여도 이거를 채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채점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수행에도 이렇게 루브릭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수행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이 아닌 즉 아이들을 우리가 수행평가가 아닌 지필평가에도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2018학년도 저희 그 중간고사 문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 살펴보시면은 시험 문제지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 1번 문항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이가 그 시쓰기 활동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게 그대로 활동을 했던 수행을 했던 내용이 이제 그대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4번 문항 같은 경우도 아이가 그 지시 공고물을 만들었던 내용인데 요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읽기 자료죠. 일종의 읽기 자료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수행했던 게 수행으로 끝나지 않고 지필평가에도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산유원지를 가지고 앞서서 제가 그 수업했던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었는데 서술형 문항입니다. 이것을
앞서서 그 앤더슨의 신교육목표 분류학에서 본다면은 메타인지적 지식과 창안 영역에 해당이 돼서요. D6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채점 루브릭을 이렇게 제가 제시를 했어요. 매우 우수, 보통, 향상 필요 이렇게 해서요. 매우 우수인 경우에는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먼저 첫 번째 송산유원지가 퇴적 지형임을 기술하였고, 두 번째 인공적으로 조성된 인공섬으로, 세 번째 과거 자연 상태에서 유원지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네 번째 시민의 휴식처로 환경오염이나 소음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였다. 이게 이제 만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수, 보통, 향상 필요 이렇게 이제 단계를 나눠서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이것은 이제 선생님들 좀 보시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이 PPT를 지금 만들었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게 한글 문서로 단계적으로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문서가 채점 기준표가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루브릭을 제시를 했을 때 아이들은 공정하게 채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에 루브릭을 만들기는 사실 여러 선생님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걸 학생평가 지원 포털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각 교과목별로 루브릭을 예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지금 여기 수학인데요. 수학의 수행평가 이 채점 기준 루브릭이죠. 여기 상중하를 쓴 거죠. 지식 측면, 또 핵심 역량으로 문제 해결, 정보 처리 각각 이렇게 해놨죠. 또 그리고 이제 태도, 요거는 이제 영어과의 채점 기준 루브릭입니다. 요거는 이제 과학 실험의 루브릭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국어죠. 국어의 수행평가 루브릭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회과가 되겠고요. 사회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루브릭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루브릭을 작성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학생평가 지원 포털에서 이미 기존에 안내되어 있는 루브릭을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차시 강의를 마치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우리 예비 선생님들 중에서 학생에 대한 평가 체제는 바뀌지 않았는데 과연 역량 중심 수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1차시 수업을 역량 중심 수업 지도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개별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필평가 그리고 수행평가 사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량 중심 수업,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진행했을 때 제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 개별 학교 급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즉 지필평가에서도 수행평가와 이 채점 기준인 루브릭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역량도 이렇게 함께 채점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문항으로 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별 학교 급별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내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아마 인지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이 수능에서는 그러면 이게 수용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2022 개정교육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2022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핵심은 고교학점제를 이제 시행하는 것인데요. 이 고교학점제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게 완성이 되는 학년도 2025년부터 즉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수능을 보게 될 2028, 즉 2028학년도 대학 입시인 수능은 많은 지금 변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신수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보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서술형과 논술형이 이 하나의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평가 방식도 서술과 논술형 평가 비중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요. 내신에서도 이와 같은 수행평가와 서술형과 논술형의 문항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수능도 이걸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교학점제가 들어오게 되면 고등학교는 상당한 많은 변화가 되게 되는데요. 2025년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나면 교육과정은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학사 운영은 아이들이 출석하고 그리고 반드시 취득해야 되는 학점을 우리 대학처럼 학점을 취득해야만 졸업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은 한 학교 안에서만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학교 내가 다른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의 전문가에게도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 공동과정이나 또는 거점 학교 또는 연계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학교 수업을 들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별로 이동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별 개별 학생별로 선택한 과목을 이렇게 수강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 맞춤형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 전문가, 학교 밖 전문가에게도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지역교육 공동체가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성취도만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네, 그리고 그 세부적인 이 내용인데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2월 17일이죠. 2월 17일 교육부는 2028학년도부터 도입될 미래형 수능 체계를 대입 사전 예고제에 따라서 2024년 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것은 즉 미래형 수능에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확대되는 교과 과목 등을 고려해서 수능 과목 개편과 논서술형 수능 체계 적용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1차시 강의 후에 학생에 대한 평가 체제 이게 바뀌지 않았는데 역량 중심 수업이 과연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신 쌤의 답변을 끝으로 해서 본 수업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3차시 수업에서 또 여러 선생님들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